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해 토론해보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서강대학교 왕상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토론회는 국회 예결특위 간사 두 분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그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예산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나와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기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윤석 예결위원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석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나라살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 김학용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님, 최재성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지난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왕에 해오던 세부 사업별 심사 방식뿐만 아니라 부문별 재원 배분의 타당성과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행 국회 예산심사 제도와 관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심사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나라살림 토론회는 현행의 제도와 관행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깊이 있고 또한 발전적인 토론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개선 방안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회 예산심사 제도를 잘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님의 개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경복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라살림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동 토론회를 허락해 주신 장윤석 예결위원장님, 김학용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님, 최재성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왕상한 서강대 교수님,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님, 토론에 응해주신 이인실 서강대 교수님, 황성영 인천대 교수님,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님, 기획재정부 박문규 예산실장님과 국회 예산정책처 김수웅 예산분석실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 의원님, 학계, 관계 공무원 및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지출 등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 방식도 중장기 전망하에서 재정 총량에 대한 통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예산 심사 제도는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나아가 개선방을 마련하는 데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회 재정 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강창회 국회의장님과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개회 말씀을 들어보았고요. 이어서 강창희 국회의장님의 축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 여러분, 국경복 처장을 비롯한 예산정책처 여러분, 그리고 학계와 전문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정기국회 초입에 나라살림 토론회가 열려서 저도 참석한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른 시기에 서둘러서 개최하신 것은 참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의 재정 통제 권한이 대폭 증가된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국회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정책처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전망이 매우 우울합니다. 일본의 이른바 엔저 공세로 인해 당분간 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현재 추경 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 확보는 어렵고 복지 확충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 소요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모든 민간의 지혜가 결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제가 국내외의 도전들을 이겨내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서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이루어내도록 돕는 길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는 그것을 구현해내는 국회가 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는 바로 이러한 한 차원 높은 정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시대의 고뇌와 과제 그리고 지향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지점에까지 이르는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그동안 새로운 국회, 신뢰받는 국회의 이정표를 세우자는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습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의 언덕이 되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그동안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이 국회에 거는 기대는 커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또한 바라면서 격려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와 발제를 맡으신 왕상한 박정수 두 교수님과 예결위 간사를 맡고 계신 김학용, 최재성 두 의원님을 비롯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산정책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시죠? 김학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재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실 서강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입니다.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박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 김수홍 예산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나라살림 대토론회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야 원내대표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2013년 나라살림 규모를 342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증가했지만 당초 정부안보다 5천억 원 감액된 규모다. 국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 없이 쓰이도록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개수조정 소위를 구성해 상임위 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심사한다.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가게 될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거 수명 연장 이런 게 치우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만큼 진통을 겪었던 2013년 예산심사 과정은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쪽지 예산과 호텔 밀실 심사 등의 관행은 큰 질타를 받았다. 예산안의 내용이 전 국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도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잘 정리되고 요약돼 가지고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기 어렵고 또 그것이 그럼 형성된 여론이 의원들에게 전달돼서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예결위는 이제 사실 위원이 50명이 1년 단위로 임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 심사의 어떤 그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쪽지 예산에서 보는 것처럼 본인의 지역구라든가 본인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뭐 이런 쪽을 더 중심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나. 해마다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심사제도. 해결책은 무엇일까? 국회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국회가 행하는 정치적인 영역을 축소할 게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거기 재정 예산 개혁 특위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결정을 해서 이런 예산 심사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예산 많이 따오면은 유능한 국회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은 예산 심사 제도 뭐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언론 기관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밀실 심사
그리고 쪽지 예산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국회가 나라 살림을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 바로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결위 상임화를 통해서 연중 상시 활동 체제를 구축하면 주요 예산 사업을 수시로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 방향이나 또 예산 배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나라살림 토론회를 통해 국회 예산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가재정은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예산 심사 기관의 부족, 심사 전문성과 투명성, 예결위의 상임위화, 그리고 거시적 심사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박정수 교수님의 발제에 이어서 자세한 내용 나오신 분들 토론을 듣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평가에 관한 부분과 개선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 박정수 교수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입니다. 저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오비 멤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 살림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국가 경영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우리가 예산심사제도가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모으는 이와 같은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의회가 이제 만들어진 지도 65년입니다. 65년의 세월이면은 이제 장년을 넘어서 이제 2순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충분히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과연 나라 살림의 규모를 결정하고 그 내역을 결정하는 예산 심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정치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바로 예산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예결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복되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나라의 빚은 얼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때서 이 국가가 행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다른 목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고 그 부분이 더 맞아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행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 개선을 좀 얘기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 정도 얘기를 하면은 제도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여러 번 봐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예산 심사에 대한 이 행태나 제도가 과연 이 예산 심사에 제대로 적합한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원전 6세기의 논어에 보면은 이 정치는 우리가 정명이다.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럽다 내지는 답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산결산위원회의 행태가 정말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봐서 만약에 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 부분에 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토론회 자료 14쪽, 15쪽에 정리한 그런 내용들은 이 행정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재정 개혁을 위해서 이 총량 배분 그다음에 이 소위 얘기하는 탑다운 버지팅을 통해서 이 거시 재정 측면에서 많은 개혁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다시 말해서 이 각 부문마다 이 미시적인 예산의 요구가 굉장히 많지만 나라 살림을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미시적인 예산을 짜도록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듀얼 예산 시스템이 상당히 행정부 측에서는 우리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는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발제 형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토론문의 그 16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예산의 그 심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2일 날 이제 행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맨 먼저 배정이 돼서 거기서 예비 심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원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개수조정소위원회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제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이러한 형식을 거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과연 이게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의 밑에 보시면 그 연구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어 왔고 이 예산 심의의 이 문제점들이 과연 어떻게 그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심사의 제도적인 요인이 가장 문제고 시간적인 제약이 가장 문제다라는 부분이 이 빈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으로는 과연 예결특위가 왜 이렇게 종합심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똑같이 또 미시적인 심사에 매몰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과거 8년 동안에 예결위의 종합질의 내용들을 이 내용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 분석을 해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미시적인 그 예산 논의, 그다음에 지역구의 어떤 예산 논의, 이것과 차별화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지금과 같이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임기 1년 동안에 그리고 이 교체율이 굉장히 빈번한 모습을 가져가서는 전무성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은 연못구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17쪽의 밑에 보시면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당 의원 50분, 야당 의원 50분에게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문제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짧은 심의 기간이다.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 질의가 아니라 정치 질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60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요되는 시간은 20일 난집밖에 되지 않아서 짧은 심의 기간이 문제다. 두 번째는 아직도 지역구 예산 심의에 몰두하고 계신 그런 관행이 예결위원회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예결위의 어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환경 변화는 굉장히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도적인 부분은 이와 같은 거시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어렵고,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듀얼 그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최근 10년간 상임위원회에서의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와 이 부분을 받아서 이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반영되는 부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제출한 예산 예비심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삭감 위주보다는 증액 위주가 굉장히 많음을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조차도 이 증감률은 한 3%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의가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19쪽 위쪽에 있는 표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증액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은 1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이 19쪽 밑에 보시면 18대 국회에 있어서 예결 특위의 50분에 있어서의 이 1년 단위 임기를 좀 2번 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한 해 예결위원을 하시면 그 다음 해 예결위원을 하실 가능성이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나라 살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어떤 거시 재정에 대한 고민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은 그럼 어떤 이와 같은 예결위의 중심이 된 그런 거시 예산과 어떤 상임위 중심의 어떠한 미시 예산 심사를 어떻게 얼마나 기간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라는 걸 봤더니 저희보다는 훨씬 긴 시간을 두고 이 고민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21쪽에 보시면 과거 한 40년 가까이의 어떤 예산 일정의 변경 추이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작년 2013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 통과가 올해 1월 1일 날 벌어졌죠. 이거는 분명히 헌법에 대한 그 위배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예산 그 심의가 이루어진 기간이 이 법상 나와 있는 60일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이후로는 거의 70일 가까이 예산안 심의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요새와 같은 어떠한 거시 재정이 중요한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거시 총량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재정총량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이분들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이 거시 재정을 고민하게 만들어 놓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 해서 이 부분에게 재정총량 심사를 맡기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어떠한 각 정당의 어떠한 정책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또는 이 교섭단체의 대표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이 어떠한 선정된 분들이 모여서 이 재정총량위원회를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량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피스컬 레졸루션 같이 재정 이 결의안을 작성을 먼저 하고 거기를 그 본회의에서 이 재정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 상임위원회에 이 실링을 주고 그 실링 하에서 상임위원회가 미시 예산 심의를 하고 이것을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이러한 이 투 트랙 시스템으로 가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중복된 심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대안인데요. 두 번째 대안이 예결위를 지금과 같은 어떤 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이 1년 단임에 있어가지고의 겸임위원회 형식으로 가가지고는 그리고 교체율 80%를 가지고는 분명히 문제가 의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상임위원회는 그 미시적인 심사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있어서는 그것의 어떠한 조정 이러한 역할 분담으로 그리고 의무 지출은 상임위원회, 재량 지출은 예결위원회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가장 야단을 많이 맞는 그러한 쪽지 예산,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지역구 챙기기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어떠한 조정 소위의 내용을 우리가 공개 형식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말씀드리는 정책 개선 방안의 이 개선 방안을 정리해 드리면 24쪽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최근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재와 같은 60일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기획재정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가자. 내년에는 70일, 그 다음에는 80일, 그 다음에는 이제 90일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 90일의 시간을 확보를 하자라는 부분이 일단은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매듭이 지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이 현재와 같은 그러한 국정감사도 같이 하는 와중에서 60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헌법학자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현행 헌법 속에서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위해서는 작년에 이미 우리가 정책 토론회를 거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도 공개고 두 번째도 공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정책 토론회를 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결위에 그다음에 조정 소위에 있어서의 예산 조정 이 부분 내역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그런 또 투명성이 보장이 됐을 때 현재와 같은 쪽지 예산, 밀실 예산의 그러한 논의는 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정총량위원회를 신설을 해야 된다. 거시 재정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 그러면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어떤 미시 예산을 다시 한번 종합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듀얼 시스템으로 가서 총량 부분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논의가 될 때 거시 재정의 안정성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추경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만은 이 내년에 그 과연 경제 성장이 얼마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중기 재정을 짜는 2016년 17년에 있어가지고의 이 총량적인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쪽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시각하고 어떠한 희망이 섞인 행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떠한 예산정책처에서 전문적인 이 연구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총량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여기서 국민들이 보는 데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재정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 한도 속에서 이 조정 지침을 준수하면서 이 책임성의 기초를 둔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산 결산위원회는 현재의 어떠한 그 특별위원회 1년 임기에 있어서의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이 전문성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집중적인 어떠한 그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제8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님으로부터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 참 잘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목소리까지 낭낭하셔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내용이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실 국민들로부터 참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죠. 19대 국회에 있어서도 먼저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의 그 간사님의 입장이랄까 의견이 궁금한데요. 김학용 간사님, 무엇보다 그 교칠 80%를 고치자는 말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뭐 제가 1년 더 간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박 교수님 덕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토론 시작해 볼까요? 3분씩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예정채 우리 국경복 처장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애써 주신 우리 김춘순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처음 시발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재성 민주통합당 간사님께서 제의를 해서 오늘 토론회가 이루어졌다는 광고의 말씀을 서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맞죠? 지금 뭐 박 교수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지만은 박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저나 최재성 간사가 마치 도깨비 같아가지고 엉터리를 낸 사람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국민들의 예산에 대한 시대정신이 변화했고 그 길목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기일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가 끼어 있어서 예산이 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도부 입장에서 대선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어려웠던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 여건은 어려운데 또 총선과 대통령 선거 공약도 담아야 하고 또 국민들의 늘어나는 복지 요구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경제팀에 그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 이런 속에서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잘 유념해서 저희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예산 시스템을 바꿨으면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절대적인 심의 기간이 부족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11월에 시작이 되는데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조차도 우선 시작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야 간에 우선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개수조정 소위 가지고 또 뭐 실강해야죠. 또 그리고 의사 일정 가지고 실강해야죠. 또 정치적인 쟁점으로 해서 영향을 받아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그 짧은 한 달 속에서도 호송세월한 기간이 늘기 때문에 우선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기본적인 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해가지고 바로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개소조정과 그리고 의사일정이 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양당 대표 간에 통해서 아주 굳혀놓으면은 아마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끝날 때 됐네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그 예산의 생애 주기를 저희 예결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임기가 6월 1일 시작이 되는데 이미 6월 1일이면은 모든 정보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다 짜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10월 달에 넘어오는 걸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의 생성 과정에 우리 국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결위원회와 개소조정을 거치면서 정부와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지고 쟁점이 늘어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라는 사인이 좀 끝내달라는 말씀인데요. 최 의원님, 제가 내라는 말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최재성 의원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예, 이 예산 심사 시스템이나 그 방식 내용은 사실 참 누구 탓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는 정부의 편성권에 대해서 분명히 견제를 하고 심의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사실은 제대로 견제받기 어려운 겁니다.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절대적인 심사기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 주요 일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시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7월 국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홀수 따른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상설화해서 임시국회로 해서 국정감사를 그 기간에 좀 당겨내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재정총량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설령 지금 상임위 이 형태로 예결위원회를 두자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일반적인 시스템을 너무 편중화시키고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재정총량위원회는 분명히 좀 국회에 공식적인 어떤 형태로 존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소위 이제 쪽지 예산이라는 거는 지난번 이제 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쪽지 예산 근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4,500건이 쪽지 예산이다 이런 이제 잘못된 보도도 나왔는데요. 심사를 충분히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지적받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 예결위에서 올라온 의견, 또 개수소위에서 질의하고 올라온 의견들을 종합한 시트에 들어있는 것은 쪽지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침소봉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쪽지 예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실세 정치인들의 민원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심사 기간이 짧고 불충분한 이유로 경쟁이 심화되고 막판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예산 심사 시트에 들어있는 이 예산안은 쪽지 예산으로 부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밀실 심사도 결국은 예산 심사 기간이 짧고 시스템이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숙식이 가능한
것을 찾다 보니까 막판은 올해는 한 열흘 정도를 했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의 변화와 또 모색 이런 것을 차치하고 외형적인 현상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건강한 예산 심사 시스템의 방법을 찾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네를 한 번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쪽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쪽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요즘엔 쪽지가 안 들어옵니다. 종이도 안 들어옵니까? 요즘엔 문자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쪽지 형태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문자 형태로 온 거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김학용 의원님 계시지만 개수소위나 간사협의 때 이렇게 쪽지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좀 확인을 해볼까요, 김 의원님? 뭐 카톡, 문자, 쪽지 받으신 거 없으십니까? 뭐 다양한 경로로 도착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쪽지나 메일이나 문자를 준다고 다 저희가 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소위 예타를 거쳤냐 아니면 정부 안에 거쳤냐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여기 기재부 우리 예산실장님 있으면 대한민국 예산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위 쪽지 예산이 그 대한민국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두 분의 말씀이 조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어떤지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뭐 여야 간에 약간 그런 차이는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실세다 보니까 조금 저에게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쪽지 예산 근절하겠다는 기자회견 하는 바람에 쪽지가 안 온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몰린 모양이네요. 말로는 왔습니다. 이제 그 다섯 분의 이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3분 부탁드리겠고 평가를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인실 교수님께 부탁드릴까요,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이인실 교수입니다. 아까 박정수 교수처럼 국회 예산정책처의 초기 경제부서실장으로서 국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또 행정부에 옮겨가서 통계청장을 하면서 또 행정부 입장에서의 그 예산의 어려움을 동시에 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다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김학용 최재성 간사 의원님께서 이거를 제의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드리고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부는 2004년부터 재정제도 개혁도 했고 여러 가지 예산제도에 관한 많은 개혁들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회에 대한 그런 재정개혁과 예산제도에 대한 노력은 좀 부실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같은 지금 칭찬하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오늘 두 간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들으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아주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어쨌든 과연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긴 했지만 국가재정법을 통과를 시켜서 통합재정에 대한 그런 국회 감사도 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있었던 예산정책처나 또 국회 그 입법조사서 같은 그 기관을 신설해서 예산의 그 전문성에 대한 거를 보완을 받을 그런 제도적 기반도 갖췄고요. 또 아마 밖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국회가 예산을 하거나 아니면 각국 의안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율이 16대 국회에는 3%였고 17대 22%였고 그다음 32%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이 아주 안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러나 제도 면에서 진보를 하고 있지만 운영 면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다 있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견 근접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여전히 평행선이 끝나지 않고 확실한 그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한구 의원께서 특위를 만들어서 재정하고 예산 관련한 개혁 특위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꼭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황성현 교수님. 예.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심사기간 초과라든지 쪽지 예산, 투명성이 부족하다, 지역구 챙기기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특수한 상황을 얘기한다면 이제 대선 상황이 있었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하면서 제 기반이 훼손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미반영됐던,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그런 재정 여건이 어렵게 만든 것을 초래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모든 게 다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성과도 있었고 또 쪽지 예산을 얘기하지만 예산이 다 순증된 것이 아니라 5,400억 정도 순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쪽지 예산, 이 지역구 챙기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좀 균형되게 좀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구 챙기기라는 걸 무조건 다 나쁜 것으로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지역구 구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거고 그것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일입니다. 단지 제가 지금 여기서 쪽지 예산을 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너무 그냥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절차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채택된 사업의 타당성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당연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많이 공개돼야 되는데 이것도 다 정도의 문제입니다. 100% 다 공개하는 게 좋은 것이냐. 그렇게 하다 보면 쓴소리 같은 거 삭감하는 거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개되지 않는 측면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의 예산 심의할 때 전문성 부족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문성 부족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예결위 회의에서 제발 예산 관련된 질문을 주로 하자. 예산 관련된 질문을 안 하면서 심의기관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한번 봐주시면요. 86페이지입니다. 이 국회 예결위 회의록은 누구나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작년 10월 31일 날 예결위 311회 3차 회의록인데 여기서 많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100% 예산안하고 관련이 없다고 얘기는 힘들지만 예산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질의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것부터 고치는 게 우선 예산심사의 제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시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86페이지부터 22사단 월책 귀순 사건에 대한 군내 보고 노크 귀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수정학회, 한국민속촌, 영남대, 심지어 설악산 케이블카 투표 시간 연장 문제는 작년 내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저도 이 회의록에서 처음 봤는데 창원 터널 디도스 사건 문제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MBC 사정의 업무상 배임 문제, 인천공항 면세점 문제, 세금하고 조금 관련이 있지만요. 일부 국제학교에서 독도 관련 교육 문제 할 때 교재 문제, 유신헌법 문제,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 남북 간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 심지어 손현재 선수가 누구하고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것이 괜찮은 문제냐. 이런 질의들로 시간을 보내면서 심의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우선 기본으로 들어가서 예산 심사할 때는 예산 항목하고 구체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좀 줄이고 어떤 사업을 더 늘려야 되고 돈 쓰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집중하다 보면 예산 심의가 충분히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심의 과정에서 손현재 선수 얘기도 나왔었습니까? 그랬었습니까? 특정 후보하고 사진 찍은 문제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 말입니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성 차장님. 예, 저희가 예산 심사에 관한 기사를 작성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매년 똑같은 제목, 밀실 심사, 늑장 심사, 세금 도둑, 10년째 똑같은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실세 정치인들이 자기네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 얼마를 갖고 왔다. 저희는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나면 그 다음날 그분한테 항의 전화가 아니라 고맙다는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국민적 입장에서 정부적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기사지만 자신의 지역구, 자기 표를 위해서는 그게 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는 기사를 카피를 해서 지역구에 홍보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어떤 예산 감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봤자 의원들도 바뀌는 게 없고 또 이런 기사를 보는 일반 국민들은 비판을 하지만 그 지역구 국민들은 그렇게 자기네 지역구로 빼가는 거를 한 의원들을 칭찬하고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예산 심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언제까지 써야 될지 저희도 참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나왔지만 결국 이 예산안을 처리한 시기가 이제 연말인데 연말이 되면 항상 중요한 어떤 정치적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뭐 과거 사례를 보면 뭐 국가보안법, 4대 입법 문제, 미디어 법안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심사기관과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심사나 심도 깊은 심사보다는 정쟁 이쪽으로 이제 많은 좀 힘들을 쓰기 때문에 이 심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이 일단 예산 문제는 정쟁 문제는 좀 분리를 시켜서 예산은 어떤 정치의 어떤 볼모로 삼는 이런 좀 반복적인 행태를 근절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 심사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기자께서 지난해 보시기에 어떠셨다고 봅니까? 뭐 이전과 비교해 볼 때는 그나마 무난한 심사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건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미시적인 부분까지 볼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좀 어려운 현실이 좀 있습니다. 미시적인 부분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은 취재의 한계입니까? 취재력의 한계입니까? 취재력의 문제도 있고 정보가 공개되는 범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민근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예, 예산실장입니다. 사실 저희 정부 쪽에서 보면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사실 여기 계시는 김학용 최재성 간사님께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국회 예산 심사 제도를 평가한다는 게 조금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죠, 두 분. 마음 푹 놓으시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저희 공무원 생활하는 대부분의 기간을 예결위 심사와 관련해서 지냈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볼 때는 국회 예산 심사가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를 주관해 주신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발족이 돼서 그것이 매크로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전문 역량을 지금 다 갖췄습니다. 사실은 정부 부처에서는 흔치 않은 그런 박사급 인력들로 부문마다 다 지금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다 갖추셨고요. 또 분야별로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정부 예산에 대해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또 예산 정책처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워낙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또 그 숫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지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저희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편성하는 인력보다도 더 심사하시는 인력들이 더 우수하고 더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심사의 질을 보좌하는 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통제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뭐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최근에 심사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를 통해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수정되는 건수를 보면은 사실 09년에 한 870건 정도가 수정이 됐는데 이게 12년의 경우에는 1,300건, 13년도의 경우에는 1,500건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심도 있게 또 많은 부분에서 개입이 있다, 또 수정이 있어 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수정 규모도 사실 11년에 4.5조, 12년에 7.2조, 13년에 9.3조 해가지고 수정 규모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발제해 주신 박정수 교수님께서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 한 10% 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09년 통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예산 편성한 단계를 보시면 최근의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을 주신 내용들은 예결위가 거의
100%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상임위와 예결위의 그 협력 관계도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저희가 이제 그 국회 예산심사제도 오늘 이제 그 토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 정부 측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뭐랄까 시사점을 준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도 스스로 보다 그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특히 이제 거시의 세수축의 전망이라든지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 추경심사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띵크탱크라든지 또 내부 인력 확충을 통해서 크게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실장님 이제 심사를 받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 건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액수도 말씀하셨고 수정될 것을 감안해서 부풀려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요. 예. 정부로서는 뭐 정부가 제출한 그 예산안이 원안으로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고 예.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이제 당했을 때 받은 게 아니라 당했을 때 언짢거나 뭐 그런 것도 솔직히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이 정부가 이제 그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예. 이유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예, 하지만 돼야 깎였을 때는 상당히 언짢으시다. 네, 그렇죠. 총체적으로 네, 그 원안을 이제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은 뭐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좀 더 챙기지 못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국회와 정부 간에 이런 대화나 심사를 통해 가지고 예. 예산 제도가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은 있습니다. 저렇게 하시긴 합니다만. 예. 그 김승훈 실장님. 네. 뭐 정부 측 얘기 들어봤는데요. 국회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다른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정부가 예산을 제출할 때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세부 사업, 단위 사업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숫자로 어떻게 나오냐면 16개 분야, 69개 부문, 614개 프로그램, 단위 사업이 2,887개, 세부 사업이 8,900개입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에 따라 내역 사업이 한 3만여 건 됩니다. 이걸 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심사하게 되면 하루는 농림수산부 전체 예산 심사하면 세부 사업을 한 800개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 내역 사업은 한 2,000개 심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날 해양수산부를 심사하게 되면 세부 사업을 500개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내역 사업은 한 1,000개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인 심사 기간이나 그다음에 예산의 편제로 봤을 때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16개 부처가 다 심사를 해서 예결로 넘어오면 51개 부처에 대해서 8,877건의 세부 사업 그리고 3만 건의 내역 사업을 간사님들 계시겠지만 종합정책질의 한 이틀 그다음에 부별 심사 한 4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심사합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소위에 올리는데 소위에 저희가 작성하는 자료가 한 2,500건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감액 심사가 한 300건, 증액 심사가 2,000여 건 됩니다. 이렇게 심사했을 경우 이 심사를 어떻게 국회에서 총량 심사를 하고 거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해를 하면서 심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관행은 그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심사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의 경우 아까 그 예산실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1,300건에 대해서 심사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역대 국회 예산심사에서 최대의 심사량입니다. 그리고 감액도 4조 9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두 분이 훌륭히 심사를 했는데 평가는 밀실심사, 쪽지심사로 평가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쪽지 예산이 2005년에 이어마크라에서 30조를 추가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3,000조입니다. 1% 추가를 했는데
부정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도상 심사 기간이나 예산 편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평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평가를 좀 더 신랄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진단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 앞서 말씀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그 평가 내용이 잘못됐다고 평가하시거나 또는 뭐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분? 예, 교수님? 예. 아까 그 뭐 전문성이 박문기 실장님이 저 국회가 많이 돼 있다 그런 그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예의상의 말씀이시고요. 국회에 그 5천여 명의 인원들이 있지만 행정부 인원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정책처가 제가 출신이어서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역량이 특히 정보 면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정책처가 굉장히 애고를 많이 겪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고요. 그다음 저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인 그 재정 통제권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발휘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볼 것이 헌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권이 이제 행정부에 있고 예산안하고의 심사 확정권은 이제 국회 부여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그 김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3만여 건에 되는 세부 사업 어떻게 국회가 다 일일이 합니까? 아무리 시간을 늘려도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번 자료만 요청하고 쌓아놓고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국회가 행정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인가 예산 부분에서 그거를 볼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정도 역할 분담을 해줄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서 예. 국회는 크게 이제 그 목적은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국가 경제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러한 그런 목표에 맞는 것이라면은 국회가 장기 비전이나 아니면 재정적 기조나 아니면 예산의 규모나 국민 부담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예. 세부 사업에 있어서는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예.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직원 수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일당백, 뭐 소수 정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정예는 가고 소수만 남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인실 교수님이 행정부를 떠나서 그런지 좀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 통계를 믿지는 않지만 믿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통계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소위 밀실 예산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봤더니 과거에는 하루 심의를 했더라고요. 여야 간사가. 근데 저희는 괜히 고생해서 하루 해고 끝났으면 밀실 심사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열심히 해보려고 집에도 못 가고 한 일주일 이상을 하다 보니까 밀실 심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밀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국회에서 하면은요 그야말로 다 의원님들 이것저것 해달라고 오는 통에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되니까 그 조용한 곳인지 밀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뭐 그거는 대회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은 저희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투명하지 못했고 또 공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회의록 같은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회의록을 다 공개하냐 일정 부분 공개하느냐는 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공개하느냐는 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누가 제대로다가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개선 방향은 조금 뒤에 이제 토론해 보도록 하겠고요. 좀 평가 네. 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이 평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교수님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예산이 이 정치적인 그 쟁점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보면은 예산 심의는 우리 예결위에서 잘 가는데 다른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예산이 다 돼서 통과를 오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예산 외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예. 저희가 그날 또 해를 넘긴 예. 그런 것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그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실까요? 예, 아까 이어서 그 평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로 예결위에서 좀 예산 관련된 질문을 하자 이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도 제가 사실 평가하기에는 좀 예리한 지적은 별로 없었다. 이거 일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번 그 느낌을 보면 그 회의록을 읽어본 느낌을 보면 일자리 문제도 뭐 장관님한테 일자리 문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방향은 이런 것이고 뭐 일자리 예산을 잘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질의들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예. 우리가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가지고 어떤 걸 어떻게 깎고 어떤 예산 어떻게 쓰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질의만 하지 말고 질의한 결과가 어떻게 잘 반영되는지 그걸 팔로우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예산 평가 심사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예산 결산 특위 형태로 돼 있다. 이걸 상임위화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위로서도 지금 운영을 잘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 예결위를 상임위화할 때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하고의 관계라든지 예산심사의 역할 분담, 뭐 소관부처, 법령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 심사가 뭐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너무 겸직을 하기 때문에 뭐 교과하고 예결위하고 겸직을 하고 해서 바빠서 전문성이 없다.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위원회를 활동을 하면서 거기 쌓인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겸직 문제를 얘기하자면 그거보다 무슨 변호사라든지 무슨 협회장이라든지 단체장 어떤 뭐 동창회장이라든지 이런 겸직부터 없애고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쪽으로요, 개선 방향보다는. 예. 근데 이제 개선 방안 나중에 드릴 말씀이 많아서 여기서 조금 잘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결위 상임위와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해결한다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예결위원회 임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특유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회법 44조를 보면 원래 여러 개의 상임위 소관인 관련된 여러 개의 상임위와 소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특별위원회 체제가 잘만 운영하면 국회법 정치에는 더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평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정 차장님, 그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일단 그 정부와 국회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그 내용을 보는 심사 과정이 어떻게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성 말씀하셨고 기간을 말씀하셨고 그렇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밀실에 관한 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외에 반드시 좀 짚어야 될 것 같은 항목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아까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 예산 심사라는 독립적인 과정과 이 정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좀 분리를 해서 예산을 정쟁의 어떤 볼모에서 풀어주기 위한 어떤 여야 간의 뭐 원칙, 대타협 뭐 이런 좀 약속들이 있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관한 것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넘어오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만들고 국회가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인 건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상의 어떤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게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재부를 담당하는 기자가 따로 있고요.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를 담당하는 기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넘어오는 것과 심사하는 거를 다른 기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신문사 내부에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이게 참 경제부 기자와 정치부 기자 또 뭐 이런 차이가 있기 겸직을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 담당 전문 기자가 있으면 아마 정부나 국회는 아마 상당히 고생할 겁니다. 그 어떻게들 보세요? 조금 이제 뭐 박 교수님 뭐 발제도 하셨습니다. 정부도 계십니다만 두 분째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솔직하게 실장님. 우선 저희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 지난 4월 22일 날 국회 재정위에서 예산안을 좀 조기에 제출해서 국회 심사 기간을 절대 기간을 좀 늘리는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여야 합의로 또 정부가 동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곧 이제 통과가 될 텐데요. 정부로서는 사실은 헌법에 회계연도 개시일 전 90일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120일 전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 소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이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또 이것이 국회 선진화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동의를 하게 됐는데 예. 결국은 문제는 그 이제 걱정입니다. 정부가 그러면 국회 심사 기간이 확보된 만큼 정부가 심사 기간이 줄었는데 그에 걸맞게 좋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회도 이제 절대 심사 기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심사의 질이 높아졌는데 정부는 이 줄어진 만큼의 기간을 이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정부의 과제일 것 같고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그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이 늘어난 그 심사 기간을 충분히 심사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종전의 예를 보면은 60일의 심사 기간의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에서 투입되는 기간이 과연 그 60일을 다 활용했느냐 그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120일의 심사 기간이 이제 생겨져서 만약에 그게 이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심사 기간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제도 개선에 예.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의지를 가지고 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와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정부가 편성을 하면 국회가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편성 과정에 이제 그 국회의 그 사무처에서 이제 같이 이제 편성을 하는 방안인 거죠. 그 뭐 개선 방향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딱딱 잘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같이 편성하고 같이 심사하는 과정으로 간다면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싫으신가요? 사실 현행의 정부가 예산을 짜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수시로 매번 임시국회 때마다 그 과정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그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라든지 5년 중기 계획이라든지 정부가 또 예산 제출하기 전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예. 또 당정 협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같이 그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의 의견을 담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거는 예, 이거는 대로 제가 좀 아주 뜨거운 하겠습니다. 감자를 건드린 것도 같은데 자뻑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지금 평가 시간에 또 전망으로 또 가는 아니 그럴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예, 평가와 관련돼서 이게 중심을 좀 잡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모든 이제 정치적 사안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여지는 아주 서사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 또 정책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들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들 보이지 않는 분야들까지 다 망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픽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사시인데요. 작년의 심사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 평가를 하자면 아주 시스템의 한계라는 게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있는 거고요. 그 한계를 전제로 살펴보면 우선 아까 우리 황 교수님께서 질이나 이럴 때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을 얘기를 하셔서 예산 심사만 해야지 왜 정치적인 질의를 하느냐. 그런데 사안들을 이렇게 쭉 보면 다 예산과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사실 거시경제 부분이라든가 재정 총량 부분이라든가 예컨대 무상보육이나 이런 아주 굵직한 현안들의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질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치적인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의해서 예산이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또 행정부에 의해서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균형재정, 또 재정 건전성 이 전제하에
숫자 노름을 한 거죠. 이건 매우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왜곡한다든가 알고도 왜곡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은행, 산업은행 매각 같은 거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을 부풀려서 이 재정 수지를 맞추고 이런 거는 이 정부에 의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예산이 왜곡되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대통령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늦게 이번에도 추경안을 제출을 해서 상임위 심사가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종합질의를 어제 그저께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빨리 하라고 입법권이나 국회를 사실은 압박하고 있는 게 대단히 왜곡된 정치적 행위입니다. 작년에도 대통령 선거 전에 여야 공통사안에 대해서라도 우선 통과시켜야 나중에 이 12월 31일 이 해를 넘기지 않는 이런 게 되지 않겠냐 해서 했는데 예. 사실 안 하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해를 넘긴 측면도 있다. 이런 이제 설명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국회는 굉장히 공룡과 같은 또 적어도 예산 편성권이라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국민을 대표해서 견제하고 또 심의 확정권을 유감없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국회가 조금 더 선전하고 분투하고 잘하고 이런 데에 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성과들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걸로 정말 폭격 맞듯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올 예산 심사에도 반드시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책 예산 중점 심사 제도를 둬서 4.4조 증액 중에 3.2조를 정책 예산에 우선 심사하고 지역 민원이나 이제 재기 예산은 뒤에 심사를 하는 이런 것을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드렸지만 역대 최고의 수정률, 그다음에 지방재정 지원 확대 이런 걸 했고요. 특이할 만한 것이 분야별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별 이제 심사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SOC나 일자리나 여러 부처가 연관된 이 분야별 예산 심사가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했다. 그리고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이 국회가 정치권에서 작년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세출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6조 정도 늘려야 된다고 여당발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정부가 안 된다 하고 사실은 막았습니다. 기재부가. 그건 뭐냐? 국회는 삭감 기능이 있는 거지 증액 기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부에서 합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조 늘려라 뭐라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재부나 정부에서 끄떡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사안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본연의 임무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삭감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한 것도 국회의 고유 기능이 삭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는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반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으시다면,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 저요? 예. 아니 최재정 간사님이 그 뒤에 한 내용은 저랑 같은데요. 그 앞에 한 내용을 들어보면 저랑 아주 친한데도 불구하고 역시 야당은 야당인 것 같습니다. 방 시장이 어떻습니까? 정부 쪽에서 증액에 관하여서 이를 반대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부분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요?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건 이 삭감 기능을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국회가 지출 늘리라고 예산심사 도중에 정치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을 행정부가 잘 지켜냈다. 그리고 국회는 삭감을 많이 한 것은 아주 고유 기능에 충실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사실 그 부분도 뭐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정치권의 그렇습니다. 요구가 타당하다고 하면 정부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부로서는 보다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데 미처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증액을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가 그 재원의 제약 또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런 큰 재정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하에서만 증액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당하는 그 감액 재원을 같이 심사를 해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앞에 그 평가와 개선을 나누어서 이제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개선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순서를 이렇게 딱딱 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까요? 예, 뭐 일단 개선 방향 말씀해 주실까요, 의원님? 예, 뭐 자유롭게도 좋겠습니다만 뭐 박 교수님 해주실까요? 예, 개선 방향 어떻게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 지금 우리가 진단이 정확해야 이 개선 방안이 적확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관역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 국회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많은 개선이 있었고 또 예산정책처와 같은 어떤 보좌진의 그 어떤 역량 이런 부분이 많이 성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그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가 경제력 순위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뭐 거의 세계에서 한 19위 정도 한다 그러지만 제도적인 요인, 특히 공공이 바라보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100위가 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117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이인실 교수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맞는 옷을 못 입고 있다. 따라서 이 행태를 야단칠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갖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발제에서도 이 제도 개선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제도는 이 거시에 초점을 맞추는 전문화된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예. 아까 우리 편성을 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법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운영이죠. 예, 거시를 집중하는 전문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로 1년 내내 거시를 걱정하는 위원들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더욱더 긴장하고 훨씬 더 이 균형 있는 정말 좋은 예산을 짜려고 애를 쓸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거시 예산의 재정 총량을 걱정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1년 동안 보신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개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안 나온 걸로다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찾아보실 시간을. 아니,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국회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은 소위 그 의결 기한 48시간 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날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좀 단서 조항이 뭐냐면은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사문화될 우려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예산안 법정 처리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항을 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산안 심의 기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여야가 3일씩 총 3회까지만 처리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소위 쪽지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구 예산 사업,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하는 한은 분명히 앞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뽑아진 지역 주민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국회의원의 또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아쉬움을 갖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 안에 포함이 돼 있거나 아니면 예타를 거쳤거나 아니면 부처 안에 포함이 돼 있거나 이런 것을 좀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포함이 안 된 예산을 주시면은 저희로서는 참 난감하고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다가 또 다른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증액 실링을 줘서 예를 들면 1% 내에서 증액을 하게끔 하면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342조니까 대략 한 3조 4천억 정도를 나눠 가지고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오는 것으로 하면 증액에 보다 좀 신중을 기해서 증액이 예결위에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국회 예산 심의 시스템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정처가 지금 생겨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중남미 예산 포럼에 가서 막 발제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나라는 우리나라 예산정책처 제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정처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지 증액을 하는 분야에서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기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아주 우수한 인원들이 있고 또 예정처에도 한 145명의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유사 중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업무 정리를 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를 먼저 발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먼저 발간한 것에 따라 가지고서 그 공이 예정처냐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나 이렇게 나눠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통 정리를 해서 이 업무 분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예 자꾸 하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의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참 그 사안마다 개선 방안을 제기하신 사안마다 참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고 또 충분한 논쟁을 거쳐야 될 아주 어려운 일들입니다. 적어도 시기만큼은 예산 심사 시기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향후 3년 동안 열흘씩에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을 한 달 이제 당기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들을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적어도 7월 이전으로 좀 당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국회 버짓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저 프레지던트 버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2월 초에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하고 6월 말까지 이제 통과되고 그 뒤로 대통령이 또 국회에서 한 게 제대로 됐는지 또 중간 평가를 하고 그리고 10월 달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요. 아마 정책 예산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것은 예산 심사 기간을 굉장히 사실상 단축시키고 심사 내용도 정책 사안 중심으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미국과 좀 반대되는 경로로 국회 버짓 같은 것을 연초에 제출을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은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최대한 드리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국회에 대한 자료도 조금 더 세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처별 세부 사업 설명서라든가 그다음에 디브레인 같은 것을 또 바로바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나오지 않은 내용에 대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좀 강조드릴 말을 하고 싶은데요. 2004년도에 저희가 재정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재정제도에 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탑다운 제도를 정부가 도입했고 성과 관리 디지털 예산제도 이런 걸 했는데 그거 하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겨우 2004년도에 했는데 국회는 여전히 바텀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심사 이게 아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논의가 상임위 논의도 10년 넘게 제가 기억하는 것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예결위 상임위화를 꼭 해야 되고 또 예산 그 전체 총량 탑다운 제도에 대한 거 국회에서 꼭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교수님. 그 개선 사항은 그래도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아까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3분입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예산안 제출 시기 문제 이미 뭐 기획재정이 통과를 했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거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이 재정 총량 심사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연도를 개시전 90일에서 120일로 해서 30일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돼갖고 지난 월요일 날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소식이기도 하고 본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걸 10일씩 해서 3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위헌 문제는 법률적인 걸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작년에 공청회에서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10월 2일 날 제출하던 걸 9월 2일 날 제출하게 하는데 9월 15일 날 제출하게 되면 국가재정법은 위반이지만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도 중요하고 심의권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인데 국회가 30일 늘어나면 정부는 30일이 줄어드는데 그 순효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국회 입장에서는 편리하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간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의회의 권한 남용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 뭐 정쟁 얘기를 했는데 30일을 늘렸는데 계속 그렇게 운영하면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다음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30일 늘리는 효과가 있는 그런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지적됐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미시 예산만 심의하는 게 거시 재정 총량 심사가 중요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은 그 재정 총량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재정 총량위원회를 만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을 30일 앞당겨서 제출하자.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앞에 30일을 더 벌어서 총량을 심의할 때는 구체적인 예산안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재정운영계획만 30일 앞당겨서 제출하면 되고 이건 매우 합리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도 큰 틀을 먼저 만들고 한 30일 정도 시간 더 벌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조정해서 수치가 조금 틀려지더라도 한 30일 후에 뭐 350조로 냈던 걸 351조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을 30일 앞당겨서 내면 그거를 재정총량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상임위원회를 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정 결의안 총량만 가지고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들기 힘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앞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뒤에 가서 또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 제 요지는 예산안을 굳이 이렇게 헌법위원 논란을 하면서 미리 제출하게 할 게 아니라 국가재정운영계획만 30일 앞당겨서 하면 모두가 다 해피한 그런 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런 입법을 추진하는지 의문시되고요. 어쨌든 재정총량심사를 예결위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하자. 그리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을 30일 앞당겨서 제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0일을 벌게 된다 하는 예.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근데 오늘 너무 시간을 압박하시는데. 예, 방송 끝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사회한테 좀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사회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말씀하실까요? 예, 그게 이제 골자고요.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그 심사제도 개선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예산안 심사에서 집중해서 관계 있는 질문을 하고 그 질이 나온 내용들을 좀 잘 반영하고 지적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걸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거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산 증액 심사를 할 때 제가 알기에 상임위에서 증액을 할 때는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증액을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더라도 어쨌든 상임위에서 증액시켰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 어차피 헌법상 증액 심사를 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상임위에서 증액할 때도 1차적인 협의 정도는 해서 전혀 안 될 싸움은 먼저 걸러내는 그런 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걸 제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이 빠르신 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시간 제한을 둬 가지고 그러신 거죠. 예, 정 차장님. 저는 갑자기 말하기 무서워지는. 빨리 끝낼게요. 일단 그 국회법을 좀 고쳐가지고요. 상임위 그 예결위 본회의 좀 그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시한을 구체적으로 국회법에 반영을 시키고 반영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못 지켰을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들의 예결위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초강력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선 방향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구 예산 많이 땡겨가시는 분들 물론 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과도하게 땡겨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비판하는 걸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차후에 감사원이나 예산정책처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분들을 예결위에서 뭐 퇴출을 시킨다든가 어떤 뭐 그 세비를 삭감하든가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좀 그러니까 가져간 예산에 비례해서 세비를 깎자. 뭐 그렇습니다. 예. 방 실장님. 네, 결국 이제 국민이 원하는 게 이제 좋은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그거를 제때 처리해서 그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필요한 개선 방안이랄까요? 감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예산안 조기 제출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됐기 때문에 국회는 그 정기국회 내 예산 심의에만 좀 전념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국회법의 그 결산 심의를 정기국회 이전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정간사법이 3월달에 개정이 돼서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쪽지 예산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투명성, 공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수소위에서 상임위 등 또는 예결위 등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업 위주로 그 사업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면 조금 더 적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총량위원회에 대해서 발제자가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예정처의 기능을 이런 총량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총량 위주로 예정처의 전문 인력이 집중이 되면 훨씬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점점 그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의원 입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 상임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결위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예결위 상임위화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합리적인 그 대안을 도출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그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식의 그대로의 그 탑다운 방식, 예결위가 총량을 정하고 그 상임위는 그 안에 실링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조금 한국적인 상황에 맞도록 조금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예결위하고 상임위하고 충돌이 돼서 만약에 또 그런 그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 오히려 이것이 심의를 또 지연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여간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심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하여간 헌법이 정한 그 기간 12월 2일까지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 정부가 그 만들어주신 확정해주신 그런 예산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국정 그 정책에 관한 부분을 좀 30일 앞당겨서 하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중기 계획을 이제 저희가 예산안 제출 때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으로는 10월 2일까지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0일 당겨서 총량을 먼저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총량 심의를 마치고 바로 이제 개별 사업 심사 들어가니까 조금 더 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 이제 정부 쪽에서의 애로는 그 중기 계획의 베이스라인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중기 계획을 제출하기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쪽에 아주 또 특단의 또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 실장님. 먼저 그 여야의 두 간사님이 저희 예정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처장님을 대신해서 저희가 고맙다고 드리고 내년 예산안부터는 증액 의견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제기된 문제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투명성과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자 이런 전반적인 의견은 그것인데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역량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 예산안 제출 시기를 한 30일 정도 땡기기로 했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정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재정 총량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복지 수요라든가 지금 엄청난 재정 수요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원 방식에 있어서 재정 총량 심사가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 탑다운 예산 시스템 제도는 막연히 필요한 게 아니고 예결위와 상임위 간에 중복된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현행처럼 정액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가 예산 편성을 세부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 심사가 세부 사업별로 들어가면 이게 심사의 어떤 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각 분야별 부문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면 심사에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을 미국은 구분해서 이것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의무 지출, 재량 지출에 대한 시스템을 상임위는 의무 지출하고 예결위는 재량 지출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발자자께서 말씀하신 재정총량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한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별도의 기구로 운영할 거냐, 예결위에 줘서 예결위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국회 예산재정개혁 특위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실장님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저렇게 농담했는데 유일하게 안 웃으셨는데 혹시 사회자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신가요? 예,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뭘 제가 잘못했는데. 이 자리에 처음 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플로어에 계신 분도 뭐 어떤 그 개선책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혹시 기회가 되면 들어보도록 할까요? 혹시 있으십니까? 이 예산 심사 과정에 관해서 좀 개선책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목소리 크게 해주실까요? 예. 근데 죄송합니다. 그냥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안 되실지요?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 얼굴이 다 나올 텐데 아무튼 좋습니다. 예. 네, 지방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밝히게 되면 이제 불이익을 당할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쪽지 예산과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예. 지방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예산 관련 자료 구하는 게 국가 기밀처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입세출 설명자를 구해야지 저희가 뭐 예산 편성이든 결산이든 좀 조사가 될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회를 통해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최재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의 그 부처 간의 자료의 공유가 중앙부처에도 잘 되지도 않고 있지만 네. 지방정부와 저는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심사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일을 해보니까 결산에 대한 것이 좀 더 엄격하게 좀 보장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인데 이거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사실 예산 정책제 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좋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비정규직의 문제, 뭐 절출산의 문제, 고령화 문제, 어떤 성장의 문제, 동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좀 초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토론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나라살림 토론에 저 간판을 보면서 야,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겠다. 저런 것부터 하나하나 절약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내 안 집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코멘트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원래 이 방송을 위해서는 이 세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이해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그 발제자이신 그 박 교수께서 좀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두 분 간사님께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오늘 토론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박 교수님. 예. 저희가 한 10년을 얘기하면은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총량 예산을 짜는 탑다운 버지팅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관리 예산 제도라든지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이 각 부처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그러한 부분이 통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는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총량 배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그분들은 1년 동안 내내 상임으로서 이 재정을 거시적으로 총량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진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우리가 어떠한 그 미시적인 바텀업을 하는 그러한 지역구 중심의 그러한 예산 논의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위 우리가 퀀텀 점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산 심의 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왜 우리나라에 이게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행정부를 이끌면서 예산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똑같이 헌법기관으로서 예산 심의권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소명은 그 부분이 정말 국민의 세금을 이 중기적으로 그리고 그 해에 잘 쓸 것인가, 그것이 배분이 제대로 되는 것을 검토할 권한은 국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가 하는 우리가 행태를 가지고 야단칠 수는 있지만 그 행태가 야단치기 전에 옷은 제대로 입혀놨는가 라는 부분에서 옷이 제대로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옷을 만들어주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이 재정총량위원회가 있어서 1년 동안 거시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우리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기가 어려우면은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역할을 맡기는 절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플로어에도 얘기하셨지만 정보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국회 내부 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행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다가 확실하게 공유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정말 그 유리 상자처럼 국민들에게 투영이 돼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일 때 우리가 좋은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예산을 즉시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방문론의 문제지,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예산 심의는 국민들에게 공개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개선 방안만큼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발제자의 바람입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해진 파이인 것이고 쪼개는 것은 편성이고 잘 쪼갰는지를 보는 것은 심사 아니겠습니까? 두 분 의원님, 좋은 예산이 과연 어떻게 편성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도 국회는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까요?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번에 2013년도 예산 실무 책임을 맡으면서 법정 기한을 꼭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점이 참 내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임자들께서는 소위 법정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의 어떤 평가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측면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국회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그런 일들을 다 잘 담아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예산 제도가 꼭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좋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고마운 것이 저나 우리 최재성 간사나 그렇게 외풍을 타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저희가 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국민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박문규 실장이 계시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솔직히 좀 힘든 예산 통과였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국민 입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늘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은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은 통법부 외에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런 예산이었고 부족한 그런 시스템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좀 보완이 돼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예산이 꼭 앞으로 만들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네, 간사를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마음은 뭐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최 의원님. 예, 예산에 대한 이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 더 좀 근원적인데 이렇게 많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작년에 속상했습니다. 국방부 예산 중에 전투기 예산 깎았습니다. 저도 못 쓰는 예산이고 지금 입증됐습니다. 그때 국방부에서 안보 팔아서 복지 늘렸다고 했고요. 도하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저한테도 막 항의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주 지연말단적인 지적과 비판에 일희일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회 예산이 충실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근원적인 요인들을 치유하는데 국민들의 의견과 또 국민적 압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숨겨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수면 위로 올려놓으면 이미 강력한 정보 소통의 수단과 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국민적 참여 수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국민들의 역량이 보완적으로 이런 예산안이나 이런 데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예컨대 뭐 예산 정책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저 관련 단위의 효능성들을 어떻게 더 제고시킬 건지 또 결산 과정의 감사 청구권도 있고요. 예산을 하면서 입법해야 될 단위 사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효율적인 환류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국회 예산심사가 예산 문제만이 아니고 정치와 정책과 법률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합적인 환류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그걸 통해서 또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더 충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정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습니다. 저는 60일이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 띄고 포 떼고 이것 빼고 저것 빼면은 심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늘 기간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앞당겨 놓으니 정부의 고충이 또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를 충분히 둬서 예산을 더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또 모색하는 거. 그래서 더 투명하게 더 체계적으로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질문 간사를 조금 더 해보실 의향이? 저는 뭐 크게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요. 원도 없고 한도 없고 외풍 타지 않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 간사님한테 불만인 게 같은 말에도 느리게 해가지고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이렇게 정리 말씀 들었고요.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토론회가 끝나면 집에 가서 못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정말 못했다. 특히 저 김 실장님 오늘 방송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웃으시네. 뭐 저희는 이제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오늘 좋은 제도 개선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결실을 내서 국민들이나 또 국가 전체의 세금이나 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예산심사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예, 예, 의원님요? 덧붙이고 싶으십니까? 저 제 시간까지 좀 드리세요. 뭐 두 분 합의하시면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진행자가 누굽니까? 저죠. 예. 그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부터 지금 우리 이제 발제자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제도화되고 구조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정처나 또 국회에서 재정 총량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계략적인 논의를 당장 이번 심사 과정에서부터 저는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화는 뭐 여러 가지 절차나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딜레마입니다. 야당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야당의 본래적 스탠스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심사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재적인 뭐라 그럴까요? 재정의 어떤 위기의 시그널인가요?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왔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진단과 방책을 논의를 해나가면서 또 이런 구조화시킬 수 있는 재정총량위원회나 이런 걸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추경 심사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 혹시 뭐 국수장님 마지막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실장님 보세요. 저렇게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죠? 저렇게 웃으셔야 좌절에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나라살림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 내용은 잘 정리해서 최근 구성된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소중한 의견 앞으로 향후에 예산심사제도를 개선해감에 있어서 잘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